아직도 그 애 찾고 다녀요? 장례까지 치렀다면서 이제는 그만 미련 버리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동네 카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말투였습니다. 모른다는 걸 죄라 하고 믿는다는 걸 어리석다 했습니다. 전단지? 아직도 그거 들고 다녀요? 그냥 남편하고 새 출발하시지. 딸 하나 때문에 인생 다 낭비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슴 깊이 찔렀어요.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들의 조소는 조언이라는 탈을 쓰고 있고 잔인한 상식은 한 엄마의 모성마저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잃었지 기억까지 묻은 적은 없어요. 당신들은 모르죠. 하루에 몇 번씩 엄마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영아, 오늘은 미술 수업 있다며. 가방에 물통 챙겼어? 응, 엄마. 나 오늘 2교시 끝나고 학원도 가. 그러니까 간식은 안 싸줘도 돼. 그날 아침도 별 다를 게 없었어요. 나영이는 초등학교 6학년 스스로 챙기는 게 익숙해졌고, 전 그저 현관 앞에서 손 흔들며 말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는 국 끓여놓고 있을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오후 4시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영이가 오늘 안 왔는데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이 친구들에게 물어도 같이 나갔는데요. 라는 말뿐. 그날 밤 전 혼자 손전등을 들고 학교 주변 놀이터, 편의점 골목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나영아, 나영아, 듣고 있으면 대답 좀 해줘. 엄마야. 이름을 외치고 울다 지쳐 다음날 새벽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가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끔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요. 우리 나영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집에 무슨 불만 있는 애 아니라고요. 경찰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아이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엄마인 것처럼. 아줌마, 진정하시고요.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저절로 돌아옵니다. 며칠 덜하니요? 우리 나영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또 히스테리 부리는 엄마네. 그런 표정들. 며칠 뒤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A4 용지에 가득. 아이 사진을 넣고 옆에 또박또박 썼어요. 실종 아동 박나영 12세를 찾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 서울한빛 초등학교 앞. 보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엄마가 기다립니다. 스테이플러, 테이프, 본드까지 들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마트, 주차장까지 돌아다녔어요. 아줌마, 실종 전단 붙이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제 딸이에요. 붙였다 바로 떼고 갈게요. 한 사람만 봐도 혹시 모르니까요. 카페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이런 거 붙이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다른 데 가서 붙이세요. 제발요, 제 딸이에요. 12살밖에 안 된 애가 사라졌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규정이라서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사라졌는데 전단지 하나 붙이는 것도 안 된다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돌덩어리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청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나영 양 보호자 되시죠? 저희 동네의 전단지랑 닮은 아이가 보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붙인 전단지가 진짜 누군가의 눈에 들어간 거였어요. 정말요? 어디에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손에 든 커피를 쏟아가며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1시간 반, 아니 2시간이 지나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기차 안에서 계속 되뇌었어요.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우리 나영이야. 창밖 풍경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딸 얼굴만 떠올랐죠. 청주역 앞 제보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예요. 저기 저쪽 골목에 있는 애. 전단지 속 아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나는 숨죽이며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편의점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검은 긴 머리의 여자아이. 키도 체형도 비슷했습니다. 나영이야?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눈동자. 달랐어요. 전혀 다른 아이였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닮았길래 저도 엄마라서요. 대신 꼭 찾으세요. 제보자 아주머니가 말을 아끼며 돌아섰습니다. 아마 제 망가진 모습을 보고 민망했을 거예요. 나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아니었어. 이번에도 아니었네. 나영아. 기차 안에 돌아와서 전단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종이 하나에 담긴 사진. 딸이 찍은 마지막 교복 사진이었어요. 머리를 반 묶고 잇몸 보이며 웃고 있던 그 얼굴. 엄마가 찾고 있어. 포기 안 해. 언제든 어디든 엄마가 갈 거야. 집에 돌아와서 또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이번엔 천장을 뽑았습니다. 동네 프린터 가게 사장님이 말했죠. 아줌마, 또 뽑으세요? 이번에 벌써 몇 번째인지. 네, 많이 뽑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해요. 무리하지 말라고요? 내 딸이 사라졌는데 무리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누가 또 닮은 아이 봤어요 하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겠죠. 혹시 나영이 찾으셨어요? 아니요, 또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절 안쓰럽게 봅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전단지를 뿌립니다. 계속 붙이고 계속 찾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가 제 딸이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그냥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입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영이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영이도 전단지를 보고 집에 오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면 꿈에 나영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해요. 엄마, 여기 있어. 왜 못 찾겠어? 그 목소리에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어요. 박나영 양 어머님 되시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네, 전데요. 강원도 쪽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소지품 중에 박나영 양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옷을 챙겨 입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나영이랑 비슷한 유골이 나왔다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길 바라는데 아니면 좋겠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은 짧게 말했어요. 그래. 아니길 바래야지.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우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치아 조각, 옷가지, 신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DNA는 지금 분석 중이고요.
이건 그때 실종 당시 사진과 비교한 겁니다. 사진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흙먼지에 절은 티셔츠 조각, 낡은 운동화, 그리고 조그만 목걸이. 이거 나영이 거 아니야.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 저런 운동화 안 신겼어. 하지만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지품은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구조가 유사하고 추정키와 성별, 나이 모두 부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DNA 일치율이 나오면 사실상 동일인이라 보셔야 합니다. 형사의 말투가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제가 발끈했습니다. 사실상이 뭐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충 비슷하면 같은 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영이가 장난감이에요? 옆에 있던 여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냉정하게? 당신들은 냉정하죠. 남의 자식이니까. 당신애였으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며칠 뒤 다시 경찰서. 일치율 87%입니다. 통계상으론 동일인으로 판단됩니다. 13%는요? 그 13%는 뭐예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형사는 말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들고도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서류 하나가 우리 아이의 생과 사를 가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87%면 13%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애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어머님, 일반적으로 8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가 뭐예요? 우리 애가 일반적인 숫자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87%면 우리 애가 죽은 거라고.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사의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나영인 정말 간 걸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집에 돌아와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입에 말했어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장례 빨리 치르고 마음 정리해야지. 장례? 무슨 장례예요? 우리 애가 죽었다는 확신도 없는데. 큰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라. 경찰에서 그렇다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 무슨 현실이요? 87%가 현실이에요? 87%면 충분하지. 13%를 붙잡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남편도 직장 다녀야 하고 너도 정신 차려야 할 것 아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야, 큰아버지 말이 맞다.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너 때문에 온 집안이 고생이야. 저 때문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 때문이에요? 내가 애를 제대로 봤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그리고 이제 와서 떼쓰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 말에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떼쓰기요? 제가 지금 떼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떼쓰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례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도 몇 명 안 왔고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조문만 했습니다. 영정 사진이 없었어요. 나영이의 사진을 걸까 말까. 너무 살아있어서 그 미소가 죽은 아이처럼 안 보였어요. 장례 후 남편과 봉안당을 찾아갔습니다. 벽면엔 박나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여기서 널 만나야 하는 거니?
손가락으로 이름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 글자를 지워내고 싶은 심정으로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딸 보내주자. 아니야. 나 아직 못 보내. 그 목소리가 자꾸 들려. 엄마 왜 안 와? 엄마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었다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날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그도 알았겠죠.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요. 어두운 방, 작은 창문. 그 너머에서 나영이가 날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안 와?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깼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다시 꺼내 붙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엄마의 직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전단지도 그만 붙이고 봉안당도 그만 가자. 그만하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애가 죽었다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없던 일로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서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엄마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나영이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걸. 여보, 올해도 제사 지내게. 남편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솥에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조용히 흰쌀밥을 2그릇 퍼내고 있었다. 우리 이제 좀 그만 지내면 안 될까? 장례도 다 치렀고 유골도 모셨잖아. 난 아직 딸을 보낸 적 없어. 그 한마디에 남편은 한숨만 내쉬며 방문을 닫았다. 나영이가 사라진 날이 음력 9월 5일. 나는 매년 같은 날짜에 제사상을 차렸다. 하지만 그건 무슨 의식도 믿음도 아니었다. 그냥 그날을 살기 위해서였다. 나영아, 엄마야. 밥 다 됐어. 올해는 된장국 조금 진하게 끓였어. 내가 좋아했던 그 맛 기억하지? 며느리 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영인. 수정아.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봤다. 나영이 얘기, 내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하루라도 같이 살아본 적 있니? 아니요, 죄송해요. 됐어. 그냥 국물 식기 전에 이쪽으로 와서 불이나 좀 줄여줘.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제사상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또 이런 걸 해놓고 있어?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저는 제 딸 제사 지내는 것뿐이에요. 제사? 제사라고 해봤자 시신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매년 이런 식으로 온 집안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미 죽은 애를 붙잡고 있으면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그 말에 제가 폭발했습니다. 죽은 애라니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녀를 두고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 나는 한 번도 그의 할머니 노릇 제대로 못 해봤어. 맨날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기만 하고. 내가 애를 제대로 봤으면 애가 실종됐겠어? 그리고 이제 와서 매년 이런 식으로 징징거리면서 온 집안을 괴롭히고 있잖아. 징징거린다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사라졌는데 그 딸을 그리워하는 게 징징거리는 거라니.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당신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어머니가 우리 딸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들었어.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럼 뭐가 현실적인 거야? 우리 딸을 포기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포기해야지. 언제까지 죽은 애 붙잡고 있을 거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왜 나와요? 제 나이가 몇 살이든 제 딸은 제 딸이에요. 딸? 무슨 딸? 이미 죽어서 납골당에 들어간 애를 딸이라고 붙잡고 있어? 식구들은 제가 미친 사람인 듯 그렇게 가족 간의 불화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담 너머로 말했어요. 이 집 또 무슨 일 있어? 매일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 제사 지내는 것뿐인데 뭐가 시끄러워요? 제사? 매년 같은 날에?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애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요? 다른 집들은 조용히 사는데 여기만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솔직히 다른 이웃들도 불편해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딸 제사 지내는 게 이웃들한테 불편하다니. 그날 밤 나는 또 그 꿈을 꿨다. 낡은 계단, 조그만 철문, 그 안에서 들리는 흐느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엄마, 왜 안 와? 여기 무서워. 여보, 괜찮아?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울고 있었고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다. 또 그 꿈이야? 응. 이번엔 아이가 분명히 나를 봤어.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어. 그건 그냥 당신 마음이 그런 거야. 아니야. 그건 꿈이 아니라 신호야. 나영이가 어딘가에 있는 거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호? 꿈이 신호라고? 당신 정말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 정신과라고? 당신이 나더러 미쳤다는 거야? 미쳤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는 거야. 도움? 무슨 도움? 내 딸을 찾아주는 도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음 날 나는 납골당에 갔다. 박나영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여기 정말 너니? 너 맞아? 관리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적당히 좀. 적당히요? 제가 언제까지 와야 하는지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조용히 추모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른 가족들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제 딸이 있는데. 제가 와서 뭐가 문제예요? 누군가가 날 보고 미쳤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고 싶었었어요. 딸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주에 뉴스에서 실종 10년 만에 구조된 소녀라는 헤드라인이 떴다. 지하실 쇠사슬. 먹을 것도 없이 갇혀 살던 아이. 그 보도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여보 나영이도 혹시 그만 좀 해.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또 무너지면 당신만 더 힘들어져.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침묵이 답이었어요. 남편도 이미 나영이를 포기한 거였어요. 전단지 다시 뿌릴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또, 정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상하게 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딸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맨날 그만하라고만 하면서. 밤늦게 나는 나영이의 전단지를 다시 꺼냈다. 얼룩지고 빛바랜 종이를 새 프린터로 다시 인쇄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아동 박나영. 12세 찾습니다. 프린터 가게 사장이 또 말했어요. 아줌마, 이거 또 뽑으세요? 벌써 몇 년째인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기다려. 엄마가 갈게. 이제 진짜 내 꿈이 아니라 엄마가 너를 찾아갈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의 오래된 마을 한 곳에서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게 된다. 여기 이상한 집이 하나 있어요.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혹시 실종자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 심장은 그 순간 오랜만에 크게 뛰었다. 정말 이번엔 우리 나영이일까? 여보세요? 혹시 박나영 양 어머님 되시죠?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동산 청소 일을 하는데요. 서울 외곽 쪽에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하실 문 뒤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지하실이요? 예. 사람이 사는 곳 같진 않은데. 여자 울음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겁나서 안 열어보고 혹시 실종 사건하고 관련 있을까 싶어 연락드린 겁니다. 나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혹시 주소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주소를 지도에 입력했다. 서울 북쪽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 낯선 듯 낯익은 그곳 머릿속 어딘가가 번쩍였다. 여기 예전에 시댁 쪽 외삼촌이 살던 곳 아니야? 나는 망설이지 않고 택시를 탔다. 폐가가 있다는 언덕길로 올라가는 내내 손에 땀이 맺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나가야 해. 나영이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어. 또, 여보, 그런 거 다 가짜야. 몇 번이나 속았는데 또 그러려고. 이번은 달라. 지하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 지하실? 그런 헛소리에 또 속아서 뛰어다닐 거야? 헛소리라니.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맨날 실망하고 돌아와서 울면서 난리치는 사람이 누군데?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조차 제 희망을 비웃고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한 번도 나영이가 살아있기를 바란 적이 없구나. 전화를 끊고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온 세상이 저를 의심하고 비웃는데 정작 남편마저 그런다니. 낡은 대문, 녹슨 자물쇠, 쓸쓸한 담쟁이 넝쿨이 흔들리는 소리. 여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소 들어왔다가 지하실 문 쪽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거든요. 청소업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문은요? 잠겨 있어요. 안쪽에서 걸린 것처럼요. 나는 다가가 조심스레 철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귀를 가까이 댔다. 바람소리,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울음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리가 났는데 청소업체 직원이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래도 한번 열어보시죠. 혹시 모르니까. 형사님, 지금이라도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지하실 안에서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싸늘했어요. 아줌마, 또 그런 얘기세요? 지난번에도 헛수고했잖아요. 이번은 달라요. 정말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남의 집 문 부술 수 없어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폐가라고요. 그래도 소유주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확실한 증거 가지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절망스러웠어요. 경찰조차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 청소업체 직원이 말했어요. 아줌마, 혹시 이 집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소유주요?
네, 사실 이 집 좀 이상해요. 분명히 사람이 안 사는 집인데 가끔 전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전기가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지하실 쪽에서만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땐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형사의 태도는 매우 불성실했어요. 또 이런 일로 출동하게 만드네요. 아줌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형사님, 제발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요. 그래도 영장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여기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유주가 누군지 왜 중요해요? 사람이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갇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안 돼요. 절차를 지켜야죠. 그때 구조대원 몇 명이 곡괭이와 장비를 꺼냈다. 청소업체 직원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해보죠. 제가 책임질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문 구조상 안에서 잠긴 걸로 보입니다. 바로 뜯겠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 선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이번엔 헛된 희망이 아니기를. 형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도 민원 넣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 방해하면 조치 취할 거예요. 업무 방해라니요. 제 딸을 찾는 게 업무 방해예요? 하나, 둘, 셋. 지직. 철문이 열린 순간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습기, 그리고 한 줄기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형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제가 맞았던 거예요. 살아있나요? 의식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영이야?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나왔다. 말라붙은 손목에 감긴 붕대, 얼굴은 사가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 아이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엄마, 엄마야, 나영아. 나는 엉엉 울며 들것에 실린 아이를 따라 뛰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이젠 다 끝났어. 엄마가 너 찾으러 왔단다. 경찰과 구조대원이 말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토록 기다려온 한마디, 엄마라는 그 목소리가 내 귀를, 가슴을, 영혼을 울리고 있었다. 형사가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딸이 맞나요? 맞아요. 우리 나영이에요. 17년 만에 찾았어요. 하지만 DNA 검사를 해봐야. DNA 검사는 무슨,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하잖아요. 그때 청소업체 직원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가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살아있었구나. 내 아이네 딸 17년을 그 지하실에서 엄마를 부르며 기다렸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뛰었다. 구급차 안에서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은 것 같고. 괜찮아요. 이제 엄마가 다 해줄 거예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하지만 심리적 충격도 클 테고 재활도 오래 걸릴 거예요. 상관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엄마가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나영아, 이젠 엄마가 진짜 너의 시간을 되돌려줄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또 헛수고한 거야? 아니야. 찾았어. 우리 나영이 찾았어. 뭐? 정말? 정말이야.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전화 너머로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제가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제가 맞았어요. 심박 확인됐습니다. 체온 35도, 저체온증 조치 필요합니다. 지혈부터 하세요. 손목 출혈 흔적 있습니다. 나는 병원 응급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계속 울고 나니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정말 나영이 맞는 걸까? 그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고 몸은 새처럼 말라붙어 있었으며 눈은 이 세상을 오랫동안 못 본 사람처럼 멍했다.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디 있어? 정말 나영이야? 응급실에 있어. 의사가 지금 치료하고 있어. 정말 우리 애 맞아? 그제야 믿는 척하네요. 그동안 저보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 보호자분 되시죠? 의사가 다가왔다. 네, 엄마입니다. 아이 상태는 위중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근육 위축, 그리고 쇠사슬 자국이 손목과 발목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쇠사슬이 진짜였나요? 네. 그리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언어 반응은 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의사한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 아이가 정말 17년 동안 그 지하실에 있었던 건가요? 몸 상태로 봐서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영양 섭취나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확신하세요? 17년이면 아이 얼굴도 많이 변했을 텐데 확신해요. 엄마가 어떻게 내 딸을 못 알아봐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DNA 검사는 무슨? 제가 17년 동안 찾아 헤맨 제 딸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제가 또 착각하고 있다는 듯이요. 나는 조심스레 유리병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다.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몸.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반쯤 감긴 눈. 가까이 다가가 손을 흔들어 보았다. 나영아. 엄마야. 들리니? 엄마가 너 찾았어. 그 순간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엄마. 순간 숨이 멎었다. 그 한마디, 그 목소리.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야. 엄마 왔어, 나영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무서웠어. 며느리 수정이 곁에서 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진짜 나영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다고 그 아이야. 그럼 그동안 봉안당에 있는 유골은 누구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구의 유골을 모시고 살아왔던 걸까?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뭐, 또 다른 애 데려다가 나영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이번엔 진짜예요.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동안 몇 번을 속았는데 또 그러려고. 정말 정신 좀 차려.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DNA 검사 요청하셨죠? 아이의 머리카락 샘플 확보했습니다. 유골과 비교 분석해서 결과 나오는데 며칠 걸린다고 말했어요. 나는 매일 아이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기억나니? 내가 유치원 발표회 때 했던 그 노래. 엄마한테 혼자 불러줬던 거. 나는 작은 소리로 웃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올라 눈물부터 흘렀다. 그 순간 딸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향기, 꽃냄새 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매년 내 제사상에 올렸던 국화꽃이야.
넌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의사가 말했다. 말이 조금씩 터지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몸은 회복될 수 있지만 마음은 엄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었죠. 너 정말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부터는 너 혼자 아니야. 절대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딸이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왔네. 그래, 엄마 왔어. 이제 안전해. 엄마 무서운 아저씨 없어졌어요? 무서운 아저씨? 딸이 몸을 떨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없어. 이제 없어.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그날 나는 딸을 가슴에 안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DNA 결과가 나와야 믿겠다고 했어요. 1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 딸을 찾았으니까요. 박나영 양 보호자분 맞으시죠? 형사가 병실 대기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 두 손이 덜덜 떨렸다. 결과가 나온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식 감정 결과입니다. 유골에서 추출된 DNA와 현재 병원에 계신 아이의 DNA 비교한 결과. 형사는 종이를 펼치고 또박또박 말했다. 일치합니다. 현재 병원에 있는 아이는 박나영 양이 맞습니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제사 지내고 묻은 건 다른 사람입니다. 경찰 측 판단 착오였습니다.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린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믿고 보낸 거예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힘드셨을 겁니다. 아이도 계속 엄마만 찾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진짜 나영이 맞다고요? 며느리 수정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따라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뭐, 진짜라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제사 지낸 건 뭐야? 어머님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경찰이 잘못 판단한 거래요. 잘못 판단했다고? 그럼 우리가 바보였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87% 일치한다고 해서 장례 치르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어머님, 그건 경찰 잘못이에요. 경찰 잘못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당한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져?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고. 체면이요? 지금 무슨 체면 얘기예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나영이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며칠 뒤 딸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 응, 나영아. 엄마 여기 있어. 왜 아무도 안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미안해. 정말 엄마가 내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경찰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기다렸어요. 밤마다 문 앞에 가서 엄마하고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엄마가 있어. 엄마가 왔잖아. 딸이 조용히 물었다. 다시는 안 가죠?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절대 너 혼자 안 둬.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딸이 또 말했어요. 엄마, 무서운 아저씨가 매일 와서 나쁜 짓 했어요. 무서운 아저씨? 지하실에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어요. 괜찮아. 이제 그런 일 없어. 엄마가 지켜줄 거야.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혹시 병원에 보여주신 유품 중에 어린 시절 머리카락 하나, 손수건, 전리 같은 거 정말 어머님이 보관하셨던 건가요? 네. 출생부터 하나도 못 버렸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볼 줄 알고. 형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는 잃지 않으셨네요. 17년이 지나도 그 아이는 어머니한테 그대로였어요. 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또다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나영 보호자분 되시죠? 네. 현재 CCTV 수색 결과 해당 주택에 정기적으로 출입한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분을 혹시 아시죠? 네. 제 시동생인데요. 그럼 우리 나영이를 그 지하실에 가둬둔 게 바로 시댁 식구인 시동생이란 거예요. 네. 등기부등본상 폐가의 소유주는 박태성 씨, 어머님 남편분의 친동생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영이 삼촌이요. 태성이? 맞습니다. 현재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고 나영이가 실종 직전의 관련 내용이 수상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나영이를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감금, 지하실 구조, 아이가 진술한 일부 단어들, 그리고 이 폐가의 위치까지 모든 게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찾아 헤맨 딸의 가해자가 바로 시댁 식구였다니.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남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태성이 걔가 그랬다고? 그런 미친놈 아냐? 그 미친놈 요양병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3개월 만에 나왔대요. 그리고 연락 끊겼었죠.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그냥 멀리 떠났겠거니 했지. 아니, 무슨 이런 창천벽력 같은 설마. 그놈이 우리 애를.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수정이 눈물을 삼키며 말을 보탰다. 아버님 기억나세요? 그해 여름에 태성이 삼촌이 나영이 자꾸 안아주고 뒤에서 몰래 간식 사주고 했던 거. 나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랬어?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죠. 근데 다들 삼촌이 나영이를 예뻐하는 거라고 넘겼잖아요. 그때 수정이가 말한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우리 딸을 그 인간한테 넘긴 거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묵직한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우리가 넘긴 거지. 태성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외면했어. 지금까지 죽었다고 단정했잖아. 내가 얼마나 꿈에서 울었는지 알아? 그 지하실, 그 철문, 그게 다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야. 그 아이가 거기서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17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태성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욕먹게 됐잖아. 욕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나영이가 살아서 돌아온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서 돌아왔다고 해도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형사는 서류를 하나 내밀었다. 이건 태성 씨가 쓰던 수첩입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됐고 이 안에 오늘도 울었다.
밤에 문 열어달라고 했다. 엄마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미친놈이. 아휴,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내용까지 작성했다고? 진짜. 그걸 보면서도 나영이는 하루하루 엄마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태성 씨가 정기적으로 이 집에 음식과 생필품을 가져다 준 흔적이 있어요. 음식을 가져다 줬다고요? 네. 마치 애완동물 키우듯이 최소한의 것만 주면서 17년간 감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나영이를 동물처럼 키웠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또 말했어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나마 다행이야. 어머니, 그게 다행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죽었을 수도 있었잖아. 17년 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나는 병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입술을 꽉 다문 그의 옆모습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난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우린 이제 시작해야 해.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며칠 뒤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태성은 실종된 나영이를 감금한 혐의로 수배 중이며 사건 당시 폐가 부근에서 목격된 정황도 확보됐다고. 뉴스를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다. 저게 사람이야? 저 아이는 어떻게 17년을 버텼을까?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거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어요. 가족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정말 몰랐을까? 나는 핸드폰 화면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영아, 세상은 이제야 내 편이 되었어. 엄마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지만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작게 들리는 목소리.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영이는 창문을 바라보다 나를 봤다. 그 눈빛. 다시 또렷해진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삼촌 저를 계속 거기 가뒀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안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아니야, 엄마가 못 찾은 거야. 절대 안 찾으려고 한 게 아니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엄마가 왔잖아요. 진짜 왔잖아요.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이 울음은 후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용서를 구하는 엄마의 그리고 살아 돌아온 딸의 17년 만에 진짜 눈물이었다. 엄마, 삼촌이 맨날 말했어요. 엄마는 너 안 찾아와. 너 죽은 줄 알고 있어. 그 나쁜 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엄마는 꼭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가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딸이 또 말했어요. 할머니도 왔었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네. 삼촌이랑 같이 와서 저보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너 엄마가 너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용히 있어. 밖으로 나가면 더 나쁜 일 생겨.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공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영이를 찾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했어. 나영아, 오늘은 햇살이 참 좋다. 창문 열어줄까? 응, 바람 들어오는 거 좋아요. 나는 병실 창문을 열었다. 9월의 바람이 나영이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그저 아이의 손만 꼭 잡아주었다. 오늘은 제사 지내던 날이에요. 그쵸? 나영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너 제사상에 엄마가 늘 국 끓이고 밥 지었지. 저 냄새 맡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익숙한 냄새였거든요. 그거 된장국이었어. 내가 좋아하던 거. 엄마, 다 들렸어요. 엄마가 매년 울면서 미안해, 나영아 하는 거 꿈에서 맨날 들었어요.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결국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터뜨렸다. 엄마가 미안해서 그랬어. 제사라도 지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이젠 그거 하지 마요. 제사 같은 거 하지 마요. 그래. 이젠 할 필요 없지. 대신 그날엔 나랑 된장국 같이 끓여요. 엄마랑 나 둘이서 같이. 그래. 며칠 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고 심리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나는 기도라도 하듯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퇴원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나영이 집에 데려오는 거야? 당연하죠.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애 데리고 다니면 구경거리 될 텐데. 구경거리라니요. 사실이잖아. 17년 동안 감금당했던 애라고 소문났는데. 그게 나영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라도 사람들 시선이 불편할 거 아냐.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퇴원하던 날 딸과 나는 손을 맞잡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우리 집에 가는 거 맞죠? 그래. 이제 내 방, 내 이불,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근데 그 방 그대로예요? 응. 하나도 안 치웠어. 사진도 인형도 그대로 있어. 엄마 그게 제가 살아있었던 증거네요. 나는 나영이를 꼭 안았다. 그 방이 비워진 게 아니라 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 딸 너 정말 잘 버텼다. 한 달 뒤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박태성 부산 부두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중이며 현재 긴급 체포됐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딸이 이 사실을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이긴 거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나영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나영아, 할머니도 경찰서에 가게 됐어. 할머니도 나쁜 짓 했으니까요. 그래, 할머니도 잘못했어. 엄마, 이제 우리만 살아요. 할머니랑 삼촌 없이. 그래, 우리만 살자. 그날 밤 딸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날. 엄마, 불 꺼도 돼요? 응. 무서워? 아니요. 엄마 옆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잘 자, 나영아. 엄마도 잘 자요. 그리고 다음해 9월 5일. 그날 나는 더 이상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나영이와 함께 장을 봐서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2그릇 푸고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엄마, 이건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기념일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이날은 우리 둘만의 생일이야.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버티게 해줘서, 기다려줘서. 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긴 내가 살아줘서 엄마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는걸. 창밖으로 부는 바람은 따뜻했고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긴 악몽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공범으로 실형을 받았고 남편과는 이혼했어요. 이제 정말 나영이와 둘만 남았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나영이가 그 오랜 동안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는 딸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말합니다. 나영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딸이 대답해요. 엄마,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17년이 늦었지만 진짜 엄마와 딸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의 사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실종이라는 단어 뒤엔 늘 한 사람의 포기가 있고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 어딘가에 엄마와 아이가 다시 손을 맞잡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기다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